쾅, 떡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비에 젖은 서윤, 얼굴은 퉁퉁 부어오르고 손등엔 퍼런 멍. 임신 6개월의 배를 감싸 안은 채 무너져 내렸죠. 할머니 살려줘. 제발. 정말수는 떡을 놓치고 두 손으로 손녀 얼굴을 감쌌습니다. 누가 그랬디? 민우, 아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데 말 안 듣는다고. 정말순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내 손녀. 내가 내 손으로 살린 아이. 그 아이를 때렸다. 조용히 잠자던 짐승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떡집 할머니가 한때 대한민국 검은 돈을 쥐락펴락하던 사채왕이었다는 걸, 전화 한 통이면 검사 따위 무릎 꿇게 만들 수 있는 여자였다는 걸, 그리고 지금 그 손녀를 건드린 검사 손자 사위는 천천히 지옥을 맛보게 될 거라는 걸.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세요.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은 아침이면 언제나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쿵쿵 방망이로 떡을 치는 소리,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짐솥, 그리고 시장 골목 사이로 들려오는 정겨운 인사들. 이 시장 한복판에 정말순 할머니의 떡집이 자리하고 있었죠. 정말순은 올해 78이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눈매만큼은 여전히 매서웠어요.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떡집 문을 열고 손수 떡을 만들기 시작하는 정말순. 쌀을 씻고 불을 지피고 떡을 찌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정말순은 어느새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정말순을 보며 이렇게 말했죠. 정할머니 떡은 사람 정이 있어.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니까. 단골 손님들은 아침마다 정말순의 떡을 사러 왔습니다. 백설기 한 접시, 인절미 몇 개, 송편 한 봉지. 소박한 장사였지만 정말순은 만족했어요. 그저 손녀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온화한 미소를 짓는 떡집 할머니가 한때 종로 사채시장의 정황이었다는 사실을요. 대한민국 검은 돈의 심장을 쥐고 있던 여자. 전화 한 통이면 수십억이 움직이고 한마디면 사업가들이 무릎을 꿇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먼 옛날 이야기였어요. 정말수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그저 평범한 떡집 할머니로 살아가고 있었죠. 정말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 서윤이었어요. 서윤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정말순 손에서 자랐습니다. 정말순은 서윤을 키우며 다짐했죠.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이 아이만큼은 평범하고 따뜻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요. 서윤은 예쁜 얼굴에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로 자랐습니다. 할머니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려 했고 할머니가 힘들어 하실까봐 항상 조심스러워했죠. 그런 서윤이 1년 전 검사인 정민우와 결혼했습니다. 정민우는 33으로 외모도 반듯하고 말씨도 정중했어요. 서윤을 대하는 모습도 다정해 보였죠. 정말수는 처음 정민우를 봤을 때 조금 망설였습니다. 오랜 세월 사람을 봐온 정말순의 눈에, 정민우의 눈빛 깊은 곳에 뭔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서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수는 그 의심을 접었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들어 예민해진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서윤의 결혼을 축복해줬죠. 결혼 후 서윤은 정민우와 함께 서울 시내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떡집에 들러 할머니 얼굴을 보러 왔죠. 올 때마다 서윤은 밝게 웃었고 정말수는 그 웃음만 봐도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서윤이 임신 소식을 알려왔어요. 할머니,
저학이 생겼어요. 서윤은 할머니 품에 안기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순도 서윤의 등을 토닥이며 축하해줬죠. 마침내 서윤이 자기 가정을 꾸리고 아이까지 갖게 되다니. 정말순은 이제야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윤희가 엄마가 되는구나. 할머니는 이제 증조할머니네. 할머니, 아기 낳으면 자주 데리고 올게요. 할머니 떡 먹으면서 클 거예요. 둘은 그렇게 행복한 미래를 그렸습니다. 그 후로 서윤은 배가 불러오면서 떡집 방문 횟수가 줄었어요. 몸이 무거워서 움직이기 힘들다고 했죠. 정말수는 서윤에게 무리하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정말수는 손녀의 안녕을 기도했어요. 시장 사람들도 정말순의 기쁨을 함께 나눠줬습니다. 정할머니, 증손주 보시겠네요. 얼마나 좋으세요. 그러게요. 우리 윤희가 엄마가 된대요. 정말수는 떡을 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범한 할머니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과거의 정황 같은 건 까맣게 잊혀진 이름이었죠. 정말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따뜻했고 떡집은 여전히 정겨웠습니다. 정말수는 매일 아침 떡을 치며 평온한 일상을 보냈어요. 손녀가 건강한 아기를 낳기만을 기다리며 오늘도 정말수는 떡짐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까지는요. 그날 저녁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가을비는 차갑고 매서웠어요. 정말수는 떡집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죠.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시장 골목도 하나둘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정말수는 떡짐솥에 불을 끄고 하루 장사를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그때였습니다. 쾅! 떡집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빗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말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그 순간 정말순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서윤이었어요. 하지만 정말순이 아는 그 밝고 예쁜 서윤이 아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코트, 얼굴 한쪽이 퉁퉁 부어오른 모습, 그리고 손등에는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죠. 서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윤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떨리고 끊어질 듯한 목소리였어요. 서윤은 비틀거리며 떡집 안으로 들어왔죠. 임신 6개월의 배를 한 손으로 감싸 안은 채 다른 손으로는 문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정말수는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떡칼을 떨어뜨렸어요.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떡칼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말순의 귀에는 오직 서윤의 숨소리만 들렸죠. 할머니 살려줘 제발. 서윤은 그 말을 남기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순은 황급히 달려가 서윤을 붙잡았어요. 서윤의 몸은 비에 젖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얼굴을 감싸 안으며 정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윤아 누가 그랬지? 정말순의 입에서는 오랜만에 사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수십 년 전 정말순이 아직 사채시장에서 칼을 들고 싸우던 시절의 말투였어요. 서윤은 할머니 품에 안긴 채 흐느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말해봐. 누가 우리 윤희를 이렇게 만들었어? 정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위협적인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우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정말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시장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정말순의 눈은 더 이상 떡집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어요. 매서운,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칼날 같은 눈빛이었죠.
왜 때렸는데? 아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데 말을 안 듣는다고,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고. 서윤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수는 서윤의 손등을 살펴봤어요. 손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팔뚝에도 어깨에도 멍이 들어 있었죠. 정말수는 조심스럽게 서윤의 코트를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상처들을 봤어요. 등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갈비뼈 부근에도 퍼런 멍이 있었죠. 정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순은 천천히 서윤의 배를 바라봤어요. 임신 6개월. 그 소중한 생명을 품고 있는 배. 그 배를 가진 여자를 때렸다는 거였습니다. 정말순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 손녀. 내가 내 손으로 살린 아이. 부모도 없이 태어나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불쌍했던 아이. 정말순이 밤낮으로 안고 재우고 먹이고 입히며 키운 아이. 정말순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혈육. 그 아이를 누군가 때렸습니다. 그것도 아기를 베고 있는 몸을 때렸어요. 정말순은 서윤을 안은 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떡집 안쪽 방으로 데려가 누였죠. 이불을 덮어주고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있으니까. 서윤은 이불을 꼭 붙잡으며 울었습니다. 정말수는 서윤의 등을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어릴 적 서윤을 재울 때 불러주던 그 자장가였죠. 서윤은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정말수는 서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떡집 마루에 앉았습니다. 빗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밤이었죠. 정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민우, 검사라는 놈, 깔끔하고 예의 바른 척하던 놈, 서윤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놈, 그 놈이 서윤을 때렸습니다. 임신한 서윤을, 아기를 베고 있는 서윤을. 정말순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정말순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정말순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떡을 만들어 주름지고 거칠어진 손. 하지만 이 손은 한때 다른 것을 쥐고 있었어요. 전화기. 그 전화기 하나로 대한민국의 돈줄을 움직이던 손이었습니다. 정말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종로 사채시장의 정황. 전화 한 통이면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들던 여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던 존재. 정말수는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떡집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조용히 잠들어 있던 짐승이 깨어났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정말수는 서윤이 잠든 방 앞을 지키며 밤을 새웠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정말순의 눈빛은 밤새도록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새벽이 되자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정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윤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소리를 죽이며 떡집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좁은 계단을 따라 2층 다락방으로 올라갔죠. 계단을 오르는 정말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계단을 오르는 건 15년 만의 일이었거든요. 정말순이 다락방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먼지가 날렸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작은 창문으로 스며들어 다락방 안을 어슴푸레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다락방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죠. 정말수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정말수는 구석진 곳에 놓인 검은색 상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그 상자를 정말수는 오랫동안 내려다봤죠. 이 상자를 연 지 얼마나 됐을까요? 10년? 아니, 15년도 넘었을 겁니다. 정말순이 사채시장에서 손을 뗀 그날, 이 상자에 모든 것을 담아넣고 다시는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죠. 그 다짐을 지켜왔습니다. 서윤을 위해서, 그리고 평범한 삶을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 그 다짐을 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정말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관절이 삐걱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상자 위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천천히 쓸어냈죠. 먼지가 날리며 정말순의 손에 묻었습니다. 정말순은 상자의 자물쇠를 바라봤어요. 오래된 롯새 자물쇠였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죠. 정말순은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 열쇠는 정말순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왜 버리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까지 몸에 지니고 있었을까요? 정말순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뻣뻣하게 굳어있던 자물쇠가 삐걱거리며 돌아갔어요. 딸각.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순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세월의 흔적이 묻은 두꺼운 수첩이었어요.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첩이 무엇인지 정말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정말수는 그 수첩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은데도 손에 쥔 느낌은 묵직했어요. 이 작은 수첩 안에 담긴 것들의 무게가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나타났어요. 정말순의 손글씨였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간단한 메모들. 겉보기엔 그저 연락처 목록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단순한 연락처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검은 돈이 흐르는 모든 통로의 지도였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고리대 금업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종로, 명동, 강남, 부산, 대구. 전국 각지에서 사채를 놓던 사람들의 목록이었죠. 정말수는 한때 이들 모두를 관리했습니다. 이들이 놓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이자를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했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사업가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건설업자, 유흥업소 사장, 부동산 중개인. 이들은 정말순에게서 돈을 빌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순의 돈으로 사업을 키웠고 정말순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올랐죠. 어떤 이름들은 지금도 신문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들의 이름이었어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 정말순이 일을 처리할 때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은 정말순의 사업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었고 위기가 닥쳤을 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정말순은 수첩을 계속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이름들이 가득했어요. 은행원, 공무원, 심지어 정치인의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정말순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죠. 이것이 정황의 힘이었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쥐고 있는 것. 정말순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구철민, 65세,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옆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정말순은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구철민, 구사장. 한때 정말순의 오른팔이었던 남자였어요. 구철민은 젊은 시절 정말순을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충성심 하나만큼은 확실한 사람이었죠. 정말순은 구철민을 믿었고
구철민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정말순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지켜줬고 정말순이 은퇴하기로 결심했을 때도 끝까지 함께했어요. 정말순이 은퇴한 후 구철민에게 목돈을 쥐어줬습니다. 구철민은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죠. 지금은 서울 한복판에 빌딩을 소유한 사업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순은 알고 있었어요. 구철민은 여전히 정말순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정말순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정말순은 수첩을 내려놓고 상자 안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수첩 밑에는 오래된 금빛 지팡이가 놓여 있었어요. 손잡이 부분에 용이 새겨진 화려하면서도 위압적인 지팡이였죠. 정말순은 지팡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이 지팡이는 정말순이 사채시장의 정황으로 군림하던 시절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말순이 이 지팡이를 들고 나타나면 모두가 고개를 숙였거든요. 이 지팡이는 권력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존경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쥐는 이 느낌. 정말순은 지팡이를 바닥에 한번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다락방 안에 울렸죠. 마치 북소리처럼 전쟁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정말순은 수첩과 지팡이를 들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상관없었어요. 정말순은 다락방을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으로 돌아온 정말순은 떡집 뒤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죠. 그곳에는 오래된 흑백 전화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순이 사채 일을 할 때 쓰던 전화기였어요. 은퇴한 후에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었죠. 정말순은 의자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구철민의 전화번호를 찾아냈어요. 정말순의 손가락이 전화기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숫자가 돌아갔어요. 하나, 둘, 셋. 15년 만에 돌리는 이 다이얼.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숫자까지 돌리고 나자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정말순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전화가 연결됐어요. 정말순은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만에 내는 목소리였지만 그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죠. 구 사장, 나다. 전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정말순은 기다렸습니다. 구철민이 이 목소리를 알아듣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습니까? 구철민의 목소리는 충격과 경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말순은 짧게 대답했어요. 살아있지. 잘 지냈나?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15년입니다. 15년 만에. 구철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순은 차분하게 말했죠. 그래. 나다. 구 사장. 오랜만이야. 회장님 어떻게 왜 갑자기 일이 생겼어. 정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구철민은 즉시 긴장한 듯 침묵했어요. 정말순이 일이 생겼다고 말할 때 그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구철민은 알고 있었죠. 우리 손녀딸 때린 놈, 손 좀 봐야겠어. 손녀딸이요? 그래. 내가 키운 아이야. 부모 없이 내 손에서 자란 아이. 그 아이를 누가 때렸어. 구철민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순의 손녀를 때렸다는 건 곧 정말순 본인을 건드린 것과 같았거든요. 말씀만 하십시오, 회장님. 제가 당장 검사놈이고 손자 사위다. 전화 저편에서 구철민이 잠시 멈칫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검사. 그것도 손자 사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구철민은 곧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방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래. 천천히 하시겠습니까? 정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로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시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순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망하는 맛을 알게 해라. 한 번에 끝내지 마. 조금씩 서서히 무너지는 걸 느끼게 해줘.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사람들을 모으겠습니다. 고맙다. 구사장?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천천히 덮었어요. 손에 쥔 지팡이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정말수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은 평온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정황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서유는 떡집 안쪽 방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몸의 멍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얼굴의 부기는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수는 서윤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며 곁을 지켰죠. 서윤은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아니면 그냥 이불을 꼭 껴안고 있었어요. 정말수는 서윤의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렇게 무너진 아이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한편 서울 서초동 검찰청에서는 정민우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깔끔하게 다린 양복을 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검찰청 건물로 들어섰죠.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정민우는 33세 젊은 검사였습니다. 능력도 있고 야망도 있었죠. 검사장이 되는 게 목표였고 그 목표를 향해 착실히 걸어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서윤과의 결혼도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내, 말 잘 듣는 여자. 정민우에게 서윤은 그런 존재였죠. 며칠 전 서윤이 집을 나간 것에 대해 정민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윤은 자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여자니까요. 며칠 할머니 집에 있다가 용서를 빌러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아침 정민우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횡령 사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대기업 임원의 횡령 사건이었죠. 증거도 확실하고 증인도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기소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사님, 큰일 났습니다. 수사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고개를 들었죠. 무슨 일인가? 증거 서류가 사라졌습니다. 뭐? 정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거 서류가 사라졌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검찰청 내부에서 증거가 사라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나? 제대로 확인했나? 네,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증거 보관함이 열려 있었고 핵심 서류 몇 장이 없어졌습니다. 정민우는 급히 증거 보관실로 향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어요. 횡령 금액을 입증하는 핵심 서류가 사라져 있었죠. 정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이 서류 없이는 기소가 어려웠거든요. 누가 마지막으로 이 보관함을 열었나? 그게 기록상으로는 검사님이십니다. 내가? 정민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 서류를 만진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정민우의 지문이 보관함에 찍혀 있었고 출입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조작이었어요. 하지만 누가? 왜? 그날 오후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청 내부 감사팀에서 정민우를 호출했어요. 정민우가 감사실에 들어서자 감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 검사, 며칠 전 진행 중인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 측과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님이 상대 변호사와 고급 음식점에서 만난 영수증이 확보됐습니다. 정민우는 황당했습니다. 자기는 그런 만남을 가진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감사관은 영수증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정민우의 이름으로 된 카드 결제 내역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제 카드를 도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카드 분실 신고를 하셨어야죠. 기록상으로는 분실 신고가 없습니다. 정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정교하게 짜여 있었어요. 누군가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조사가 끝날 때까지 담당 사건에서 손을 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관의 말에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정민우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죠. 도대체 누가 자기를 노리는 걸까요? 그날 저녁 검찰청 내부 회식이 있었습니다. 정민우도 참석했어요. 평소 같으면 회식 자리에서 상급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편치 않았죠. 회식이 시작되고 술이 몇 순배 돌았습니다. 정민우는 검사장 옆에 앉으려 했어요. 하지만 검사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 검사는 저쪽에 앉으시죠. 평소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검사장은 정민우를 총애하는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검사장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 검사들도 정민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있었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요즘 문제 있다던데. 증거 조작 의혹 있다며? 변호사한테 뇌물 받았다는 소문도 있어. 정민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뇌물? 증거 조작? 자기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정민우는 혼자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누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걸까요? 문득 서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집을 나간 서윤. 할머니 집으로 도망간 서윤. 정민우는 코웃음을 쳤어요. 설마 그 순한 서윤이, 그 무능한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정민우는 그 가능성을 단번에 지워버렸습니다. 한편 떡집에서는 서윤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정말순이 끓여준 미역국을 먹으며 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그래도 민우는 나를 사랑해요. 처음엔 정말 다정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정말순은 떡을 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바라봤죠. 윤아, 할머니가 평생 사람을 보며 살았단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남자가 있어. 사랑하는 남자와 지배하려는 남자. 사랑하는 남자는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지. 하지만 지배하려는 남자는 상대방을 소유물로 봐. 민우는 후자야. 서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민우 없이도 살 수 있어. 너는 강한 아이야. 할머니가 알아. 너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아이란다. 정말순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윤은 할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정말순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구철민이었죠. 회장님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조여가고 있습니다. 좋아. 천천히 해. 급하게 하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말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수는 알고 있었죠.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요. 정민우는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조금씩 그를 조여오고 있다는 걸 아직은 몰랐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정황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민우에게는 악몽 같은 일주일이었어요. 담당 사건에서 손을 떼야 했고 내부 감사는 계속되고 있었으며 동료들의 시선은 날이 갈수록 차갑게 식어갔죠. 정민우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정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서윤을 데려와야겠다고요. 서윤만 집으로 돌아오면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것 같았습니다. 서윤이 곁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정민우는 그저 자기 통제 아래에 있던 것이 벗어난 게 불편했던 겁니다. 정민우는 차를 몰고 재래시장으로 갔습니다. 서윤의 할머니가 떡집을 하고 있는 곳이었죠. 저녁 8시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장은 대부분 문을 닫고 있었어요. 하지만 떡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차에서 내려 떡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자 안에서 떡을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쿵쿵 방망이 소리. 정민우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문을 확 열었습니다. 서윤아, 나왔으니까 집에 가자. 정민우의 목소리가 떡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정말순이 천천히 떡을 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순의 눈빛은 고요했어요.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보였지만 그 깊은 곳에는 무언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었죠. 정민우는 정말순을 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서윤 어디 있어요? 나왔으니까 집에 데려가야죠. 정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민우를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민우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자기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말 안 들려요? 서윤 어디 있냐고요? 정말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희는 여기 있어. 하지만 너한테 보낼 수 없어. 뭐라고요? 서윤은 제 아내예요. 제가 데려가는 게 당연하죠. 정민우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말수는 여전히 고요한 표정으로 정민우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허리가 굽은 작은 할머니였지만 정민우는 왠지 모를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요? 정민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라고요. 검사. 할머니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한 웃음이었죠. 그래. 그 대한민국 검사라는 게 뭔데?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거냐? 그건 부부 사이 일이에요. 할머니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요. 부부 사이. 정말순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임신한 여자를 때리는 게 부부 사이 일이냐? 정민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어난 척했습니다. 서윤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 애는 순하니까 조금만 가르치면 되는 애라고요. 어차피 저 없으면 못 사는 애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온화한 떡집 할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고 입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 애를 내가 키웠다. 정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아이를
내 손으로 키웠어. 밤새 안고 재우고, 아플 때 간호하고, 올 때 달래주고. 그렇게 키운 아이를 내가 때렸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우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어요. 정말순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자기를 죽일 듯이 바라보고 있었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정민우는 허세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민우를 바라볼 뿐이었죠. 정민우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무섭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 나갈게요. 서윤한테 전해줘요. 일주일 안에 집으로 안 돌아오면 이혼이라고. 정민우는 황급히 떡집을 나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할머니가 저렇게 무서운 눈빛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정민우는 그저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며칠 후 정민우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수사 사건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민우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변호사가 유용한 정보가 있다고 하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요즘 힘든 시기니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날 밤 정민우는 강남의 한 룸사롱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술을 권했고 정민우도 스트레스가 쌓여 있던 터라 몇 잔 마셨어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변호사는 정민우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정민우도 기분이 풀렸죠. 밤 11시쯤 정민우는 룸사롱을 나왔습니다. 약간 취한 상태였어요.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민우 검사님? 정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 몇 명이 서 있었어요. 누구?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정민우는 입이 막혔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정민우의 입을 틀어막았고 다른 사람들이 정민우의 팔을 붙잡았어요. 정민우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민우는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고 차는 출발했습니다. 이 새끼들이 너희가 누군지 알아? 나 검사야. 검사. 정민우가 소리쳤지만 복면을 쓴 남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는 한참을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공터였습니다. 사방이 어둡고 조용했어요. 정민우는 차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줘요. 돈이 필요하면 줄게요. 얼마든지. 정민우가 애원했지만 남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됐어요.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배에, 얼굴에, 등에. 정민우는 바닥에 쓰러졌고 발길질이 이어졌죠. 으악! 살려줘! 살려줘요! 정민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공터였어요. 폭행은 한참 계속됐습니다. 정민우는 정신을 잃을 듯 말 듯한 상태에서 맞고 또 맞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남자들은 정민우를 그대로 두고 차에 올라탔어요. 차는 떠났고 정민우는 홀로 공터에 남겨졌습니다. 정민우는 신음하며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민우는 간신히 전화기를 꺼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간 정민우는 갈비뼈 골절, 안면, 타박상, 전신 다발성 멍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청에 연락이 갔지만 검찰청은 이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 했어요. 검사가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안 됐으니까요. 정민우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누가 자기를 공격한 걸까요? 왜 자기를 때린 걸까요? 정민우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한 달 후 정민우는 복직했습니다. 동료들은 정민우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우는 퇴근길에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청 주차장에서였어요. 또 같은 남자들이 나타났고 또 같은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제발 왜 이러는 거야? 정민우는 울며 애원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폭행 후 정민우는 이번에도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일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최고급 병원이었죠. 보안이 철저한 곳이었습니다. 정민우는 거기서 빠르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비용을 대고 있었어요. 정민우는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생각했습니다. 왜 나를 때리고 또 치료해 주는 거지? 그때 정민우의 머릿속에 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떡집 할머니. 정말 그 차갑던 눈빛. 할머니? 정민우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몸은 다시 회복됐지만 정신은 온전하지 않았어요. 누가 자기를 공격하는지, 왜 공격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민우는 검사장을 찾아갔어요.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검사장님, 제가 누군가에게 표적이 된 것 같습니다. 2번이나 폭행당했고 증거는 사라지고 제 명의로 이상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어요. 정 검사, 피해망상 아닌가?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 저를. 그만. 더 쉬는 게 좋겠어.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하지만 검사장님, 나가봐. 검사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민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검사장마저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정민우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민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민우는 검사장을 다시 찾아가 간곡히 부탁했고 결국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정민우가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 고급 한정식집 룸에 남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업가, 변호사, 은행 지점장, 부동산 중개인. 겉보기엔 평범한 사업 모임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얼굴은 긴장으로 가득했죠. 상석에는 구철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65세의 구철민은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구철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왕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 말에 방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왕.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놀라움을,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어떤 사람은 경외를 드러냈습니다. 회장님께서 15년 만에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유는 회장님의 손녀딸을 누군가 때렸기 때문입니다. 방안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정왕의 가족을 건드렸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표적은 검사 정민우입니다. 회장님의 손자사위죠. 임신한 손녀딸을 폭행했습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구 사장님, 그런데 검사라면 쉽지 않을 텐데요. 구철민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이 나라 검은 돈을 움직이던 사람들이었어요.
검사 하나 무너뜨리는 게 어렵겠습니까?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죠. 자기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요. 회장님께서는 천천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에 끝내지 말라고요. 조금씩 서서히 무너지는 걸 느끼게 하라고 하셨어요. 구철민은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정민우의 모든 것을 파헤쳤습니다. 계좌 내역, 인간관계, 진행 중인 사건, 과거 기록. 모든 게 여기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류를 돌려가며 봤어요. 정민우의 삶이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자는 룸사롱에서 변호사와 만났습니다. 우리가 연출한 일이지만 증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자의 계좌를 보십시오. 불법 자금이 들어온 흔적을 만들어뒀습니다. 한 은행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계좌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거래 내역을 조작해서 의심스러운 입금이 있었던 것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변호사 한 명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정민우가 담당했던 사건의 상대편을 찾아가겠습니다. 정민우가 뇌물을 받았다는 증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정민우의 집을 압박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제 친구거든요. 집주인을 통해 압력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나둘씩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마치 거미줄을 치듯 정민우를 조여가는 계획이었어요. 구철민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각자 맡은 일을 확실히 처리하십시오. 회장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말에 모두가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황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압박이었죠. 한편 업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황이 돌아왔대.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니야. 15년 동안 숨어 있었던 거래. 이번에 누가 손녀를 건드렸다나 뭐래. 세상에 그럼 그 사람 죽었네. 맞아. 정황을 건드렸으면 끝이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종로에서 명동으로, 강남으로, 부산으로. 한때 대한민국 검은 돈을 쥐락펴락하던 정황이 돌아왔다는 소문이요. 그리고 며칠 후 정민우의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우가 담당하던 사건의 증인이 갑자기 증언을 번복했어요. 정민우가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민우는 황당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정민우의 은행 계좌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입금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내부 감사팀이 조사에 들어갔어요. 정민우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정민우가 과거에 담당했던 사건의 피고인 측 변호사가 제보를 했습니다. 정민우가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거짓이었지만 정황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정민우의 아파트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집주인은 위약금을 물어주겠다며 강하게 나왔어요.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견딜 수 없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누가 자기를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하려는 걸까요? 정민우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요. 서윤, 서윤의 할머니, 정말순. 정민우는 차를 몰고 다시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녁이 아니라 한낮이었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정민우는 떡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말순은 떡을 치고 있었어요. 손님 몇 명이 떡을 사러 와 있었죠. 정민우는 손님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떡집에는 정민우와 정말순만 남았습니다. 정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대체 뭐야? 정말순은 떡을 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민우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더 이상 떡집 할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위압적인 눈빛이었죠. 정말수는 떡칼을 내려놓고 정민우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는 대한민국 검은 돈의 심장을 쥐었던 사람이다. 정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정민우는 뒤로 물러서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무슨 종로 사채시장의 정황. 그게 나였어. 15년 전에 은퇴했지.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 하지만 내가 내 손녀를 건드렸어. 정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황. 그 전설적인 이름. 사채업계를 평정했다는, 대한민국 검은 돈을 모두 쥐고 있었다는 그 정황이 바로 이 할머니였다니. 이제 알겠니?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내 손에서 나온 거야.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정말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정민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어요. 정말순의 정체를 알게 된 후 정민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이미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이었죠. 집주인이 나가라고 통보한 상태였으니까요. 정민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정황. 대한민국 검은 돈을 쥐고 있던 전설의 인물. 그 사람이 자기 아내의 할머니였다니. 정민우는 서윤의 할머니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저 시장에서 떡장사나 하는 가난한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죠. 정민우는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어요. 그것도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렸습니다. 정민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죠. 며칠 후 검찰청 내부에서 정민우에 대한 징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증거 조작 의혹, 뇌물수수 의혹, 직권 남용 의혹, 여러 가지 혐의가 정민우에게 씌워져 있었어요. 정민우는 청문회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청문회실은 넓고 차가웠습니다. 앞쪽에는 징계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는 동료 검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정민우는 가운데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정민우 검사, 제기된 혐의에 대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위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무죄입니다. 모든 게 조작된 증거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고 있습니다. 조작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건 증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누군가. 정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거든요. 정말순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정민우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때 청문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어요. 서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배를 부여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죠. 서윤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서윤. 정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정민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저 증언석으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증인은 서윤 씨입니다. 정민우 검사의 배우자이십니다. 징계위원장이 소개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인, 정민우 검사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청문회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민우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윤, 그건 조용히 하십시오. 징계위원장이 정민우를 제지했습니다. 서윤은 계속 말했어요. 결혼 초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변했어요. 작은 일에도 화를 냈고 저를 때렸습니다.
임신한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신 6개월 때 남편이 저를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저는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병원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있습니다. 서윤은 서류 봉투를 꺼내 제출했습니다. 징계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했어요. 거기에는 서윤의 상처 사진과 병원 진료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멍든 얼굴, 타박상, 갈비뼈 골절 소견. 청문회 실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동료 검사들은 정민우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정민우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시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순이 들어왔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지만 그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정말순 뒤로 구철민과 여러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죠. 사업가, 변호사, 은행 지점장들 모두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정말순이 자기를 완전히 끝장내러 온 거였어요. 정말순은 천천히 청문회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민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민우 검사. 정말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너는 가정폭행범이자 미친 권력에 중독된 놈이다. 청문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정말순을 바라봤어요. 작고 늙은 할머니였지만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순의 눈빛이 너무 강렬했거든요. 구철민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류 뭉치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했어요. 정민우 검사의 불법 행위 증거입니다. 뇌물수수 내역, 증거 조작 정황, 직권 남용 사례 모두 여기 있습니다. 징계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얼굴이 굳어갔어요. 증거는 명확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민우 검사가 룸사롱에서 변호사와 만난 증거입니다. 사건 진행 중에 상대편 변호사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습니다. 구철민은 사진과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정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함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으니까요. 한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저는 정민우 검사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해주는 대가였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정민우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인이 계속 나왔어요. 하나둘씩 정민우의 잘못을 증언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거짓이었지만 정황 증거는 완벽했어요. 동료 검사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정민우를 외면하는 거였죠. 정민우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징계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민우 검사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파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정민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정민우는 검사직을 잃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이제 정민우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죠. 청문회실을 나오는 정민우를 정말순이 붙잡았습니다. 끝났어? 정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순은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남은 건 내 죗값을 천천히 갚는 거다. 정민우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칠 후 정민우는 실직 상태로 집에 있었습니다. 아니, 집도 곧 나가야 했어요. 집주인이 계속 압박하고 있었으니까요. 정민우는 무기력하게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우가 편의점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이었어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정민우? 정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복면을 쓴 남자들이었어요. 정민우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습니다. 또 납치였죠.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간 정민우는 또다시 폭행당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고 발길질이 이어졌어요. 정민우는 울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발 그만 제발이요. 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남자들이 정민우를 내버려뒀어요. 정민우는 바닥에 쓰러진 채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정민우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또 그 고급 병원이었어요. 누군가 정민우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나를 때리고 또 살려주는 거지? 정민우는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순이 원하는 건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었어요. 천천히 조금씩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살아서 고통받는 걸 원하는 거였죠. 정민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검사직도, 변호사 자격도, 집도, 명예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고통뿐이었죠. 병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 없는 어두운 하늘이었어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정민우에게 일어난 일들은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정민우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됐고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서서히 지워져 갔죠. 정민우는 모든 걸 잃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지내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명예도, 직업도, 자존심도 모두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었죠. 정말순의 말대로 정민우는 천천히 죗값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지던 어느 날 서울 변두리 재래시장 떡집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윤이 아기를 낳은 거였어요.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정말순은 병원에서 갓 태어난 증손자를 품에 안았죠.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분홍빛 얼굴에 작은 손, 가늘게 떨리는 숨소리. 정말순은 그 작은 생명을 내려다보며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을 지어주세요. 서윤이 침대에 누운 채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정말순은 한참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희강이, 희망 희자의 강할 강자. 희망처럼 강하게 살라는 뜻이다. 희강이 좋은 이름이에요, 할머니. 서윤은 아기를 안으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순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윤과 희강이는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떡집으로 왔습니다. 정말순은 떡집 안쪽 방을 깨끗이 정리해 서윤과 희강이가 지낼 수 있게 만들어뒀어요. 아기 침대도 놓고 아기 옷도 준비하고 따뜻한 이불도 깔아뒀습니다. 할머니, 제가 여기서 계속 살아도 될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순은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이게 원래 내 집이었잖니. 할머니랑 같이 살자. 고맙습니다, 할머니.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정말순도 서윤을 꼭 껴안았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떡집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희강이의 울음소리가 떡집을 채웠고 서윤의 웃음소리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단골 손님들은 아기를 보러 더 자주 들렀습니다. 정할머니, 증손주 너무 예쁘네요. 그러게요. 저희 윤이 닮아서 이쁘죠. 정말순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손님들은 떡을 사면서 아기에게 용돈도 쥐어줬어요. 시장 사람들 모두가 희강이의 탄생을 축하해줬습니다.
떡집 장사는 예전보다 더 잘 됐습니다.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었어요. 정할머니 떡은 먹으면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소문. 사람들은 멀리서도 찾아와 정말순의 떡을 샀습니다. 할머니 떡은 뭔가 다르다니까요. 정이 있어요. 맞아요.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손님들의 말에 정말순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떡을 만드는 손길이 더 정성스러워졌어요. 서윤은 희강이를 돌보며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악몽을 자주 꿨어요. 정민우가 나타나는 꿈, 다시 폭행당하는 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악몽은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와 희강이 곁에 있으니까 서윤은 다시 강해질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희강이 때문에라도 강해져야죠. 서윤이 희강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순은 서윤의 그런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래, 넌 원래 강한 아이였어. 잠시 잊고 있었던 것뿐이야. 어느 봄날 오후 정말순은 희강이를 안고 떡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시장 골목에는 사람들이 오가며 활기찬 소리를 냈습니다. 희강이는 정말순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말순은 희강이의 작은 얼굴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생명, 아무 죄도 없는 이 아이. 이 아이에게는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줘야 했습니다. 정말순은 문득 자기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종로 사채시장의 정황, 검은 돈을 움직이던 여자,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존재.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권력도, 돈도, 명성도 결국엔 다 허망한 것들이었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이거였어요. 품 안에 이 작은 생명. 옆방에서 자고 있는 손녀. 시장 골목의 따뜻한 햇살. 손님들의 정겨운 인사. 이런 평범한 일상이 진짜 행복이었죠. 구철민이 가끔 떡집을 찾아왔습니다.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게 없는지 물어봤어요. 정말순은 고맙게 생각했지만 더 이상 도움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구 사장, 고마웠어. 이제 그만 놓자. 우리도 이제 늙었어. 회장님,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구철민은 여전히 정말순을 회장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정말순은 더 이상 회장이 아니었어요. 그저 시장에서 떡을 만드는 할머니였고 손녀와 증손자를 돌보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윤과 정말순은 희강이를 재우고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시장도 문을 닫고 골목도 고요했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정말순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구나.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 곁에 있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희강이와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었죠. 정말순은 마루에서 일어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검은색 상자를 다시 꺼냈어요. 수첩과 지팡이가 들어있는 상자. 정말순은 그것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상자를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잠그고 상자를 구석에 다시 놓았어요. 이제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열지 않을 것 같았죠. 이제 그만 칼 내려놓자. 정말순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도 권력도 과거도 모두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이제는 희강이를 보며 웃고 서윤과 함께 밥을 먹고 떡을 만들며 사는 게 정말순의 삶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말순은 평소처럼 떡집 문을 열었습니다. 떡짐솥에 불을 지피고
쌀을 씻고 떡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희강이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서윤이 아기를 달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정할머니, 오늘도 떡 사러 왔어요. 그래요. 어서 오세요. 정말수는 따뜻하게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떡을 포장해주고 거스름돈을 건네주고 인사를 나눴어요. 시장은 활기찼고 떡집은 따뜻했습니다. 봄 햇살이 떡집 창문으로 들어와 바닥을 비췄어요. 먼지가 햇살 속에서 반짝였고 공기는 떡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말수는 떡을 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복잡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진짜 행복이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 그게 진짜 삶이었어요. 희강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웃음소리가 떡집을 채웠고 첫걸음말을 뗐고 처음으로 할머니라고 불렀어요. 정말수는 그 모든 순간을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떡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정말수는 여전히 떡을 만들었고 서유는 희강이를 키웠고 시장 사람들은 여전히 정겹게 인사를 나눴어요. 정말순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었습니다. 모두가 정말순을 그저 떡집 할머니로만 알았죠.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봄날 오후 정말순은 희강이를 안고 떡집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어요. 희강이는 정말순의 품에서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내 삶은 이 아이에게 이어지는 거다. 정말순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정황이 아니라 지금의 떡집 할머니로서, 희강이의 증조할머니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말순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봄 햇살처럼 온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 어디서 시청하고 계셨나요? 지역 이름이나 어느 장소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꼭 반갑게 답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